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미 인사드립니다. 인터넷 어플리케이션, 즉 우리가 앱이라고 칭하는 PC나 스마트폰의 프로그램 중에는 별의별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헤이터, 즉 싫어하는 사람이란 이름의 앱도 있는데요. 이건 남녀 데이트를 위해 개발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싫어하는 것이 같으면 마음이 통하거나 짝꿍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해 개발된 이 앱이 최근 도대체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싫어하는지를 놓고 통계를 뽑아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아주 재밌어요. 우선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먼저 짚어봅니다. Fidget Spinners. 이걸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Fidget Spinner? 찾아봤더니요. 손 장난하는 장난감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친구들 많이 봤어요. 볼펜을 손 위에 올려놓고 돌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물건을 지속적으로 만지거나 손장난을 많이 치는 사람에게 좋은 대용품으로 등장한 이 피젯 스피너, 금년에 개발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찍혔습니다. 하와이를 봤어요. 콘서트 중에 비디오를 찍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고요. 아이다호에선 길을 묻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고 있대요. 아이오와 주에서는 남자가 이발을 하지 않고 치렁치렁 여자 머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조사됐고요. 미주리 주는 외계인의 존재를 믿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대요. 뉴멕시코 주는 폴로 셔츠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왜일까요? 폴로가 외국 회사라서 그런가요? 뉴욕주는 타임스퀘어를 제일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글쎄요, 좀 갸우뚱하네요. 사실 뉴욕 맨하탄에서 타임스퀘어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아닌가요? 그런데 뉴요커들은 싫어한다고 합니다. 텍사스 사람들은 창문을 열어놓고 자는 사람을 싫어하고요. 펜실베니아주는 머니클립을 사용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사람 전체를 통틀어서 제일 싫어하는 비호감 인물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미 통계 다 보셨죠?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제 말씀이 아니고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여론조사를 해서 지난주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미국인의 91%가 전 세계 최고 비호감 리더로 김정은을 뽑았고요. 76%는 북한에 대해 더욱 강력한 대북 경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좀 생각해봤어요. 예전에는 이란의 호메인이었죠. 소련의 브레즈네프였고 리비아의 가다피, 쿠바의 카스트로,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등이 미국인들이 싫어하는 비호감 리더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인물들입니다. 여하튼 최고의 비호감이든 뭐든 간에요. 미국인들을 떨게 하고 있는 그의 핵 위협.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핵 인질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효기간을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한반도의 정치적 아이러니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계시는 그 선교지에서는 무엇을 제일로 싫어하나요? 오늘은 평상시의 방송과는 조금은 다르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잘 들어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시간에 비거주 선교사의 선교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글을 올려주신 분은요, 소개해드릴게요. 먼 나라 큰 도시의 선교사이시며 가정사역자 상담가이십니다. 그리고 개척교회 사모이시면서 5남매의 엄마이십니다. 에스더 유 선교사님의 선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요. 5년 전 9년을 살며 섬겼던 선교지를 떠나 돌아왔습니다. 안식년을 계획하고 돌아왔기에 간단한 짐가방 몇 개만 달랑 들고 돌아와 다시 못 가고 이곳에서 살며 사역합니다. 1년에 7, 8차례 남편과 번갈아 가며 큰 도시로 들어가 강의 사역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흘린 눈물의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거주하며 선교할 때는 한 번도 드러내놓을 수 없었던 사역의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씩 나누려 합니다. 네, 오늘 에스더 유 선교사님의 비거주 선교사의 선교 이야기 첫 번째 시간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제목은 선교사의 부모 MP입니다. 선교사 자녀를 미셔너리 킷, MK라고 부릅니다. 뭔지 모르게 MK 하면 애잔하고 가여운 마음이 드는 게 선교사 못지않은 사랑과 관심을 받습니다. 아니, 자녀들로 인해 후방에서 기도로 동참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른들만 떠났다면 그런 애틋한 기도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선교회는 또 한 그룹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Missionary Parents, MP입니다. 2004년 2월 6일, 10살, 9살, 5살, 3살, 네 아이와 10개의 이민 가방, 설렘과 기대로 먼 나라 큰 도시의 땅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잿빛 하늘, 살을 내이는 칼바람, 귓가에서만 윙윙거리는 사람들의 소리, 거대한 땅에서 메뚜기 같은 우리, 결코 쉽지 않은 선교의 시간들입니다. 선교사의 삶은 희생과 헌신이라 생각하고 훗날에 하늘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을 굳게 믿고 앞만 바라보며 달려왔습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이 제일 눈물겹고 제일 가슴 아린 순종이라고 순간순간 되새기며 사역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5년 전 1년의 안식년을 계획하고 미국에 돌아와서 이 미숙한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나의 헌신, 나의 희생을 내세우던 자신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숙인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를 보내고 날마다 방문 잠그고 중어 공부를 하셨다는 시아버지, 밤이면 수없이 문을 열고 닫으며 애들 온다고 밖을 내다보시던 시아버지, 아이들의 장난감을 어루만지시며 통곡하신 시아버지, 온 동네 공이란 공은 다 주워다 뒷마당에 쌓아놓고 아이들을 기다리신 시아버지. 이제 그 아버지께서는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망졸망 아이들이 많은 곳은 피해서 다니셨다는 친정아버지. 유치원, 초등학교 근처에는 얼씬도 안 하셨다든 눈물이 쏟아져 내려 운전을 할 수 없어 갓길로 차를 세우고 또 다시 갓길로 세우고 매일매일 오전 시간은 세상이 무너져도 멀리 떠난 딸, 사위, 조희, 조훈, 조웅, 조아, 조운을 불러가며 몸부림치며 기도하신 엄마. 딸이 걱정할까봐 전화 너머 목소리는 항상 밝고 경쾌하게 하셨던 엄마. 그런데 그때가 공황장애 증상으로 힘드셨던 시간이랍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에 목매어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을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을 보내고 손자 손녀들을 보내놓고 적막한 집에 덩그러니 남아버린 그분들의 가슴 아린 눈물의 기도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먼 나라에 들어갈 때마다 양로센터에 계신 시어머니는 물으십니다. 또 가? 하지만
부르신 분의 명령의 순종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당연한 것입니다. 천국에 다 가실 때까지 부모님들을 향한 저희의 마음은 부담과 감사와 아픔과 은혜는 계속될 것입니다. 선교사의 헌신과 희생,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허나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옆으로 힘겹게 비껴서신 선교사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은 선교의 시작이고 영광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준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준비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준비한 주 보혈이
대대로 내려온 며느리 사랑. 어머님, 싼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비싼 것으로 맞추세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가 명절을 며칠 앞두고 우리 내외에게 선물을 사들고 왔다. 아들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니 제가 따로 준 돈이 아니고 며느리가 월급에서 푼푼히 모은 돈을 몽땅 우리 내외를 위해 쓴 것이라고. 어찌나 고맙고 신통한지 내가 아껴두었던 화장품을 내어주니 얼굴에 안 맞는다는 핑계로 받으려 하지 않는다. 아들이 집에 왔기에 며느리 몰래 아들 가방 속에 넣어주었다. 집에 가서 주라고. 아들아이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바로 그 화장품을 사달라고 며칠 전에 졸랐다는데 잘 됐다고 하면서 가지고 간다. 우리는 아이들이 결혼하고 얼마 동안 같이 살다가 우리 집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 조그마한 빌라를 하나 사서 살림을 내주었다. 그 아이들은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소원인데 왜 따로 내보내느냐고 울상을 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젊은이답지 않게 집안에서 살림하는 것을 재미있어 하고 함께 살았을 때는 곧잘 내 방에 들어와서 다리도 주물러 주며 도란도란 말도 잘해주었다. 그뿐인가 아침이면 전기 드라이기로 머리 손질도 곧잘 해주고 옷도 철 맞추어 골라서 꺼내주었다. 나는 문득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을 했었다. 할머니에게는 며느리가 6이나 있었다. 그 중에서 둘째 며느리인 우리 어머니하고 가장 오랫동안 같이 사셨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할머니 방에 들어가 인사를 하려는데 누구하고인지 아주 다정스럽게 얘기를 나누고 계셨다. 오늘 부엌에서 나 먹을 거 만드느라고 피곤했지. 자, 여기에 좀 누워라. 여기가 따뜻하다. 할머니는 당신께서 누우셨던 요를 들치고 어머니에게 눕기를 권한다. 한동안 사양하다가 드디어 두 분은 나란히 누워 뭔가 재미있다는 듯 깔깔거리며 웃곤 했던 것이다. 손녀딸인 나하고도 저토록 같이 누워서 재미있게 얘기해 본 일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았는데 어쩌면 며느리하고 나는 약간 셈이 났었다. 할머니가 젊으셨을 때 당신의 시어머니인 나의 증조모를 받드신 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도 없었다. 한 가지 예로 증조 할머니 복숭아뼈가 골마서 의사가 매일 왔지만 상처는 점점 깊어만 갔다. 그때 의사가 여러 식구들을 둘러보며 누군가가 매일 아침 아무것도 안 먹은 입으로 빨아야만 고름에 근이 빠지지 아니면 발을 자르게 될런지도 모른다고 걱정을 했다. 아들 9에 며느리 9, 손자 손녀까지 수십 명이 되는 직계 자손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있을 때 며느리인 우리 할머니께서 선뜻 앞으로 나섰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부터 하루도 안 거르고 새벽에 일어나 입안 가득히 피와 고름을 빨아들이고는 뱉고 해서 드디어 시어머니의 발을 고쳐드렸었다. 그런 것만 보아온 나였기에 누군가 고부간의 관계가 나쁘다고 하면 나는 고지 듣지를 않았다. 시어머니가 된 친구들은 나를 비웃듯이 말한다. 너도 얘 시어머니 돼 봐라. 그땐 우리한테 우는 소리나 하지 말어. 알겠니?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내가 정작 당해보면 큰 소리 못하게 되는 건가 하고 찍소리도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외아들이 결혼을 하고 보니 며느리하고 껄끄럽기는커녕 무엇이든지 그 애가 하는 짓이 예쁘고 신통하기만 했다. 그 옛날 이스라엘에 룻이라는 여성이 있었다. 남편이 죽자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며느리 보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가라고 타일렀다. 그러자 며느리인 룻은 울며 말하기를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라고 말하며 이것을 쓰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린다. 어머님이세요?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나는 차마 내 얘기를 쓰고 있었다곤 말 못하고 그저 글을 쓰고 있었노라고만 말했다. 아, 어머니는 늘 그렇게 바쁘시니까 명절날 음식 걱정은 하지 마세요. 남편 회사에서 커다란 생선인 연어하고 고기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맛있게 만들어 드리겠다는 얘기다. 해마다 내가 만든 반찬이 인기가 없어 늘 속이 상하곤 했었는데 올해는 며느리 덕분에 어깨 좀 활짝 펴고 점심을 먹을 수 있게 됐다고 기뻐하며 전화를 끊었다. 아무쪼록 이런 감정이 더 나이를 먹은 뒤까지 오래오래 계속되기를 바라며 그 아이들이 속히 부모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것이다.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어요. 외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어요. 외로움도
아버지의 보석. 몇 개의 보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이아몬드, 루비, 진주 등등. 또 가지고 싶은 보석도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감람석, 캐츠아이. 매일매일 꺼내보고 잘 있나 확인을 했고 외출할 때는 보석 상자, 장롱, 방문까지 3중으로 잠가 두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던 소녀가 없어지면서 보석이 모두 없어졌습니다. 가슴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밥을 못 먹고 며칠을 끙끙 앓기도 했고요. 몇 달 후에 편지 한 통이 날아왔는데 발신인이 없는 편지 겉봉에 어느 소도시의 스탬프만 찍혀 있었습니다. 급히 뜯어보았습니다. 소녀의 편지였어요. 보석을 가지고 가서 미안하다는 말과 그것을 팔아 가게를 얻어 애인과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와 열심히 살아서 빚진 돈을 꼭 갚겠다는 이야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서 나는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보석이란 소녀처럼 필요한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지 나처럼 장롱 속에 깊이 넣어두는 사람에게는 가치가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또 잃어버린 보석보다 더 값진 보석들을 내가 가지고 있음도 깨달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보석 중에 제일 빛나는 것들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 6.25 때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분이 준 보석들은 아직도 내게 있으며 점점 더 빛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충주 농업고등학교의 체육 선생님이셨고 우리는 학교 운동장 건너편에 있는 교직원 사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 달에 한 번쯤 숙직을 하셨는데 아침에 늦잠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숙직하신 다음 날이면 나는 일찍 일어나 운동장을 가로질러 아버지를 깨우러 가곤 했습니다. 내가 숙직실 문을 열고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는 눈을 뜨고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일어나 앉으시며 내게 몇 마디 덕담을 하셨고 아버지와 나는 손을 잡고 나란히 운동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오곤 했습니다. 6살이었고 안개 낀 여름날 아침이었습니다. 아가, 어서 일어나렴. 아버지한테 가야지. 할머니가 깨우시는 소리에 벌떡 일어난 나는 운동장을 가로질러 팔랑팔랑 뛰어갔습니다. 그러나 숙직실에 아버지는 안 계시고 소사 아저씨가 방 청소를 하다가 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언니는 왜 왔노? 선생님은 진즉 가셨는데. 나는 휙 돌아서서 운동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는 우물가에서 세수를 하고 계셨어요. 나는 대문을 들어서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깜짝 놀란 아버지가 물 묻은 얼굴로 달려오셨습니다. 네가 안 오길래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학교 실습지 좀 구경하고 뒷길로 왔는데. 아버지가 길이 어긋나게 된 사연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나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서럽고 억울한 일이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다시 숙직실에 가서 누워있으련? 아버지의 제의에 나는 울음을 그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곧 체육선생님답게 껑충껑충 뛰어 대문을 나가셨습니다. 나도 눈물을 닦고 아버지 뒤를 따라서 뛰어갔습니다. 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해가 떴다고요. 아이쿠, 우리 공주님 아니면 늦잠꾸러기 아버진 학생들 올 때까지 쿨쿨 잠만 잘 뻔했네. 아버지는 이불을 젖히고 일어나 앉으시며 껄껄 웃으셨습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넓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집으로 올 때 아버지는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가 누군 줄 아나? 누가 그걸 모를까봐?
이 한 장의 스냅 사진과 같은 아버지의 추억을 나는 40년이 가깝도록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너무나 모자라고 자신이 형편없이 초라하게 느껴져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아버지의 추억은 슬며시 나타나 나에게 손을 내밉니다. 아버지와 손을 잡고 넓은 운동장을 가로질러 오는데 아버지가 옆에서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가 누군 줄 아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아 가슴이 환해집니다.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노라 마음이 먼지 끼고 빛바래질수록 아버지에겐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이였던 나의 그 추억은 점점 더 귀중해집니다. 아무도 가져갈 수 없고 자물쇠를 채우지 않아도 좋은 아버지의 추억은 얼마나 확실하고 가치 있는 보석인가요? 얼마나 큰 재산인지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의학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견과류의 일종인 아몬드가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단백, 그러니까 HDL이죠. 콜레스테롤의 혈중 수치를 올리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바로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지방의 일종인 콜레스테롤은요,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로 분류가 됩니다. 이 콜레스테롤은요, 혼자서 혈류를 타고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지단백에 실려 운반된다고 합니다. 콜레스테롤이 실리는 지단백의 입자 크기에 따라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로 구분됩니다. LDL은 콜레스테롤을 혈관 벽으로 운반해 쌓이게 하기 때문에 나쁜 콜레스테롤. 또 HDL은 반대로요,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거두어서 간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아주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의 페니 크리스 에서튼 영양학 교수는요,
아몬드를 자주 먹으면 혈중 HDL 수치가 올라갈 뿐 아니라 그 기능도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메디컬 익스프레스가 보도했습니다. 혈중 LDL 수치가 높은 남녀 48명을 대상으로 12주에 걸쳐서 진행한 실험 결과입니다. 그 결과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실험 결과 아몬드를 먹었을 때는 HDL 중에서도 입자가 큰 알파-1 HDL이 19% 증가했고요. 혈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거두어가는 기능도 6.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만하면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아몬드 자주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쉽게 구할 수 없는 선교지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께 필요하시면 저희가 붙여드릴게요. 오늘의 단편 코니 아주머니 만세! 몇 해 전 나는 내 생애에서 다시는 없을 비운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이혼을 한 데다가 아버지마저 돌아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앞날이 암담했습니다. 나에게는 직업도 없었고 또 취직을 하려 해도 무슨 일이건 그만한 자격을 구비한 것이 없었습니다. 나는 우선 지금까지 살아왔던 디트로이트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하루빨리 떨쳐버려야 할 절망의 기억들이 그곳에서는 여간해서 지워지지 않을 듯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시카고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곳에서 한 여행사에 취직이 되었습니다. 쓰라린 체험을 많이 겪은 사람들의 대개가 그러하듯이 나는 그곳에서도 사회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과오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나는 말없는 여자가 되었고 언제나 침울한 분위기를 만들었으며 일체의 교제를 끊었습니다. 나의 불행은 오직 생활이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안겨준 것이므로 앞으로 모든 이들과 절연한 채로 살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간혹 다른 사람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친절을 베풀거나 다정하게 대하더라도 나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당장 외톨이가 되었고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걷잡을 수 없는 자기 연민에 빠져 우울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나를 그러한 절망에서 구해준 것은 독서였습니다. 나는 무엇이건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책이건 잡지건 심지어 신문 광고까지 굶주린 사람처럼 마구 읽어댔습니다. 그때 나는 어느 신문에서 나의 시선을 자꾸 잡아당기는 한 광고를 되풀이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불쌍한 어린이를 택해 양자나 양녀로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광고였습니다. 매월 $10면 식료품과 의복 그리고 학용품을 대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거의 무심결에 충동적으로 봉투에 $10를 넣어 광고에 적힌 주소로 우송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다면 나는 그때 당시 이 자선심을 지속적으로 과시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10라는 액수는 나의 한 달 수입에 비해 결코 무시해도 좋은 액수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불행을 당했을 때 마음속으로 은연중에 결심했던 그 생각, 다시는 나를 불행하게 만든 인간이나 생활과 깊은 관련을 갖지 않겠다는 그 생각이 아직도 풀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유럽처럼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아직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힘없는 어린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깊은 관련을 맺는다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럴 만한 의욕이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이러한 생각은 결연기관이 내게 연결해준 독일 소녀 헬가 때문에 조금씩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헬가는 그의 나이 10살, 독일 함부르크 근처의 오두막집에 살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그 애가 2살 되었을 때에 트럭 운전사인 아버지는 어머니를 버리고 가출했었고 어머니는 신경쇠약증으로 공공병원에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가 이 아이를 맡아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로 겨우겨우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결연기관을 통해 온 헬가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비참할 정도로 야윈 얼굴, 앙상한 체구에 비해 가엾게도 나이는 훨씬 많이 들어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쇠약해 보이는 얼굴 표정은 사진이지만 겁에 질려 있었고 크고 검은 눈은 애처로울 정도로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헬가의 사진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곤경이 정말 하잘것없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의 현실에서 너무 철부지처럼 눈이 멀어 있었다고 뉘우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뉘우침은 정말 통절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당장 밖에 나가 있는 돈을 모두 긁어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헬가와 그 보호자를 위한 음식과 의복을 사는데 모두 썼습니다. 나는 즉시 그 물건들을 항공편으로 헬가에게 보냈습니다. 몇 주일 후 나는 헬가에게서 온 독일어 편지를 받았습니다. 원조 기관에서 그 편지를 영어로 번역해서 나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소녀는 난 모르는 미국의 착한 부인에게 하면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진정한 감사의 뜻을 표하고 있었습니다. 헬가는 편지 끝에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라며 나의 사진을 한 장 보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일체의 과거를 말끔히 청산하기로 마음먹었던 나는 과거의 추억이 담긴 모든 사진을 한 장도 남김없이 불태워 버렸었습니다. 나는 소녀의 그 간절한 청을 들어줘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려면 사진을 한 장 새로 찍어야 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칙칙한 빛깔의 사무복, 손질하지 않은 머리, 화장기 없는 딱딱한 얼굴. 이 꼴 그대로의 모습을 헬가에게 보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장원에 가서 머리 손질을 한 다음 집으로 돌아와 오랫동안 화장대 앞에 앉아 정성 들여 얼굴을 가꾸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앉아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소까지 지었습니다. 아, 나는 또다시 여인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내가 뭔가 달라졌다는 현상은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보낸 새 옷을 입고 찍어보낸 헬가의 사진을 받았을 때 나는 도저히 그 기쁨을 내 마음속에 감춰두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헬가의 이야기를 공개하자 동료들은 따뜻하게 웃으면서 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 동료들은 차츰차츰 자기들 사이에 나를 끼워주기 시작했습니다. 헬가에게 편지를 쓰기 위해서 근무가 끝났는 대로 독일어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독일어 학원에는 간혹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책을 구해 읽기도 하는 사이에 독일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얼마 후 나는 그 판에 박힌 일만 하는 직책에서 승진해서 카운터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월급도 $10가 올랐습니다. 나는 그 돈을 무엇에 쓸 것인가 조금 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결연기관을 통해서 또 다른 아이 한 명을 더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남자애를 원했습니다. 6살 된 조엘이라는 프랑스 어린이를 택했습니다. 조엘의 아버지는 유엔군으로 한국전에 참가했다가 전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하루에 10시간씩 마루를 닦아 근근히 연명하고 있는 딱한 처지였습니다. 나는 조엘과 그 어머니에게 식료품과 의복을 보내기 위해 주머니를 털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난감도 보냈습니다. 먼저 번 인형을 보냈을 때 보여주었던 헬가의 그 열광적인 반응으로 미루어 보아 어린이 역시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엘의 어머니가 보낸 재미난 장문의 편지와 사진을 통해서 나는 그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를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몸은 야위였지만 웃음기가 돌고 있는 갈색 눈은 그 명랑한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엘은 제 어머니에게 미국 아주머니에 대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기도 하며 친구들에게는 나를 훌륭한 부인이라고 자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에 나는 어느 정도 프랑스어를 읽고 쓰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한 조엘의 과분한 평가에 보답하리라는 뜻으로 그의 모국어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흥미가 흥미를 자극해서 나는 어느새 유럽의 역사적 배경은 물론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회사 간부들은 내가 유럽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덕분에 나는 여행사의 유럽부 책임자로 승진했고 급료는 맨 처음 받았던 것에 갑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서슴지 않고 다시 나의 국제 가족을 더 늘렸습니다. 이탈리아의 마르코와 빈센조라는 두 소년과 에프로시니라는 그리스 소녀가 나의 새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르코는 6살 난 소년으로 목각에 뛰어난 재주를 보이는 아주 명랑한 아이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자기가 깎아 만든 목각 인형을 보내주었습니다. 광주리 만드는 일을 하는 아버지는 건강이 좋지 못하고 세탁소 일을 하던 어머니는 말라리아를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빈센조는 8살이었고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소년이었습니다. 나폴리에 있는 작은 방 4칸이 딸린 아파트에서 아버지, 어머니, 누이 외에 다른 4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굶거나 여러 날을 스파게티나 묵은 빵으로 연명했다고 했습니다. 에프로시니는 9살 난 소녀인데 그 가족의 슬픈 순환의 역정은 그 아이의 유난히 크고 검은 눈만 보아도 짐작될 정도였습니다. 오빠와 두 동생은 영양실조로 죽었고 어머니는 그리스 해안에서 떨어진 이오니아 섬의 볼모지에서 농사를 지어 목숨을 이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빈곤은 미국인으로서는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내게는 그랬습니다. 간혹 주위에서 나에게 왜 외국 어린이들을 돌보느냐고 물을 때 나는 굶주리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관한 한 국경이 있을 수 없다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더구나 나는 그 어린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정상적인 삶을 되찾았고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게 되었으며 내 행위의 긍지를 느끼게 되지 않았는가요? 그들은 생활의 고달픔과 즐거움을 나에게 전해주었고 나와 더불어 그것을 나누었고 서로 사랑을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언젠가 한 번은 헬가가 심한 유행성 감기에 걸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한 어린이가 앓을 때는 언제나 그러는 것처럼 나는 걱정이 되어 의사와 상담하고 약을 조제해서 보냈습니다. 헬가는 내가 걱정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곧 편지를 보내어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코니 아주머니를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실 때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나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 나는 나의 가족 하나하나를 모두 다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행사에서 일하는 관계로 나는 특별 할인 가격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다음해 여름 동안 유럽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나는 제일 먼저 헬가를 찾아갔는데 다른 아이와의 경우도 이때의 상봉 장면과 별로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소녀는 너무도 흥분해서 함부르크 비행장 세관의 칸막이 밑으로 기어서 빠져나와 나에게 달려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코니 아주머니, 저는 보자마자 알았어요. 사진과 꼭 같은걸요. 소녀의 감격은 너무나 격렬한 것이어서 짧은 영어로는 그 마음을 충분히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독일어로 무슨 말인가 중얼거리면서 학교 성적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성적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친절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표하기 위해 성취한 소녀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내가 자기를 자랑스럽게 여기도록 만들기 위한 열렬한 소원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보답하려는 욕망은 다른 어린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엘은 자기 손으로 만든 미국 국기를 나에게 선물했습니다. 마르코는 자기가 조각한 캐딜락 자동차의 모형을 부끄러운 듯이 얼굴을 붉히면서 내게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내가 그와 같은 훌륭한 자동차를 갖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한 표현이었습니다. 작은 에프로시니는 자기 어머니의 척박한 경작지에 단 한 그루밖에 없는 과일 나무에서 딴 아몬드가 든 조그마한 광주리를 나에게 주었습니다. 소아마비로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빈센조는 어떻게 꺾은 것인지 한 다발의 들꽃을 내놓았습니다. 더욱 놀란 것은 그 마을 전부가 나를 맞으려고 길에 나와 있었던 점이었습니다. 좁은 길 위에 가로질러 걸려있는 플랜카드에는 코니 아주머니 만세!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와 나의 국제가족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 여러 신문에서 다투어 기사화되었습니다. 일단의 시민들이 나를 위하여 만찬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만찬의 석상에서 나는 안토니 푸시토라는 풍채 좋고 매력적인 한 호텔 지배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소개될 때 그는 존경의 마음이 가득 담긴 눈초리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뭇 영광스러워하며 매우 겸허한 동작으로 나의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안토니 푸시토와 나는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한평생을 서로 알고 지내온 사이처럼 가까워졌습니다. 그는 자기 차를 나에게 내주어 마르코와 빈센조를 방문할 수 있도록 편의를 보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아이들에게 주려고 마련해온 선물에 자기의 선물까지 합쳐주었습니다. 그는 나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 마르코가 특별 공예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고 자기의 가족에게도 나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다음 행선지인 그리스까지 내가 잘못대로 고생하지 않도록 자기 누이 동생을 딸려 보내는 친절까지 베풀어 주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들에게서처럼 타인에게 진심으로 사랑받고 꼭 있어야 할 존재로 인식된 것은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귀국한 후 나에게 온 나의 어린 가족들의 편지 속에는 온통 안토니의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나의 어린이들에게 편지와 선물을 보내고 가능할 때는 직접 찾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한결같이 그를 훌륭한 신사라고 편지 속에서 말했습니다. 나 역시 동감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어느 날 국제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코니? 이탈리아로 와서 나와 결혼해주지 않겠소? 그는 소년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청혼했습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즉석에서 그의 청혼에 승낙했습니다. 그 후 곧 직장을 사임하고 이탈리아로 날아갔습니다. 아름다운 소렌토, 그곳에서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린이들을 찾아다니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신혼여행을 즐겼습니다. 오늘도 애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은미였고요. 다음 이 시간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난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난 남이 듣지 못하는 선 들었고 난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다 받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난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